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비콘 최종 발표 맡게 된 도장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조장님이 형주님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있으셨다 해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고요. 어, 팀명은 이게 사실 저희가 형준이와 아이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획서에 제출할 때 이렇게 비콘 ESC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쉽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했던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제 분석 배경부터 해서 이제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제일 저희가 애먹었던 부분이 요 변수 선택이랑 뭐 그 부분이 제일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분석 배경은 뭐, 예, 똑같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가 남발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감축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측 모델을 세우고, 그리고 주요 요인을 찾고, 그리고 감축 방안까지 제시해 보는 거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세부 분석 주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 안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뭐 이제 거주 인구라던가 뭐 카드 소비 사용량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독 어 데이터별로 많이 있었던 게 성별, 시간대, 뭐 연령, 외국인 국적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반응 변수에 해당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도출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상에는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기간 자체가 지금 주어져 있던 데이터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어져 있던 데이터였는데,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2020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연관성 같은 게 있을지, 그런 추가적인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이거를 여기 포함을 했었고요. 분석 방향성은 이제 충분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야 이제 모델링을 할 때도 이제 충분히 그 예측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그 감축 방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네, 전처리랑 변수 선택을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별로 이렇게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이 중복되는 이런, 저희는 이제 행정동명 이것만 필요하지, 시를 나타내거나 행정동 코드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사실상 분석에 있어서는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고요. 거주지역 행정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월별로, 그러니까 7월, 8월에 해당하는 읍면동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일단 연도와 월로, 일단 그 나와 있는 기준의 베이스 데이트 그 데이터를 연도와 월로 나눠보는 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특히 요 인구 변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제 근무 인구와 방문 인구가 거주 인구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거의 0.8, 0.9 이렇게 임박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하고 거주 인구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총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 거주 인구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결제 금액에 관련된 것도 결제 건수와
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이런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더미 변수를 생성해서 이제 이 범주형 변수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예,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 변수별로 이제 상관관계를 파악을 할 건데, 우선 이제 연속형 변수들과 합쳐야 되기 때문에 더미 변수화를 한 다음에 그 인덱스 값 0과 1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거를 이제 연속형 변수들과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별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더미 변수를 해놓은 다음에 0과 1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거주 인구 변수의 값들과 곱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생 변수를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인 독립 변수들이 있으면 그것들끼리 이제 다중 공산성이 있는 변수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VIF, 분산 팽창 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예, 제거해 나갔었습니다. 예, 그걸 토대로 이제 답일량 시계열 예측 모델링에 한번 넣어보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방법부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기본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본 건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카드 소비 유형별로 어, 결제 건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달과 부패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합치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은 합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변수를 보니까 어, 배달에 대한 걸치 건수나 그 거주 인구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VIP 지수가 높은 거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거주 인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 배출량과 그래도 높은 상관관계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VIF 지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서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싶었는데, 네, 어, 아무래도 이 표본이 적어서 월별로 저희가 합치다 보니까, 삑해봤자 한 42개의 이 데이터밖에 안 남는 거죠. 음연 동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이 적어서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 방법을 고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월별로 묶는 대신에 일별로 묶고 다중 공선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반응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데이터 그 표본의 크기를 확보를 하고 네, 다중 공선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네, 반응 변수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변수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변수들을 살리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모델링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 독립 변수로 설정했던 거는 이렇게 총 18가지의 변수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인구 변수와 카드 소비 유형 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네,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외국인 거주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주로 이제 특출나게 그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이렇게 기타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별로 데이터를 묶어준 겁니다. 네, 카드 소비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묶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18가지의 변수가 이렇게 일별로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답일량 시계열 예측 모델링을 할 거고요. 이제 모델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총 2가지의 모델을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게 이제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 현상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충격 반응 분석이나 분산분해 이런 것으로 이제 내생 변수에 이 한 변수가 미치는 그런 정도, 아니 뭐 기여한 정도 이런 것들을 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적용해 볼까 했었는데, 네, 먼저 앞서서 이제 이 시계열이 정상적인 시계열이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ADF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어, 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차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차까지 차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시계열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공적분 검정으로 이제 관계를 더 파악해봤는데, 네, 유한성 공적분 검정으로 해봤는데도, 네, 그리 좋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그 그램저 인과관계 검정 역시도 네, 정확한 통계량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점이 발생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생 변수에 대해서는 이 벡터 VAR이 잘 설명을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외생 변수들에 대해서는 잘 이거를 반영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델을 한 번 더 고려해 봤는데, 네, LSTM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이런 장기 유전성이라고 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길래 요걸 이제 고려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7, 8월에 대한 그 X값 데이터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모델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어진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이 모델을 한번 활용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할당을 하고, 그리고 2020년 이후 2021년부터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게 이제 이호동에 대한 이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와 타임 스텝, 피처 이 3차원 형태로 이 트레인 데이터들을 리쉐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요 타임 스텝, 요게 이제 미래 값을 예측하기에 이제 이전에 60일의 값을 토대로 예측값을 산출하도록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파일하고 피트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에포크와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각각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성능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거를 값을 에포크나 배치 사이즈나 네, 타임 스텝 이 값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돌려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예, 다음과 같은 값으로 했을 때 그나마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RMSE로 이제 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예, 파란 선이 지금 예측을 한 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실제 값들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해당 모델 LSTM으로 네, 마저 다른 음연동들도 모델링을 예측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 대한 그 총 62일이죠. 7월, 8월 해서 62일간의 배출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이제 책에서 해당되는 값들 이제 구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문제 해결 방안이죠. 어,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했던 게 이제 인구 변수와 카드 소비량, 그거에 대한 변수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읍면 동마다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정도가, 영향의 정도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일별 확진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그 내국인 방문 인구 변수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할 때 방문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네. 그래서 요거를 중심적으로 한번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기사들인데요. 제주도의 내에서의 지금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그 지자체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의 이런 그런 예방률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좋아지다 보면은 관광객의 방문 빈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과도 함께 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관광, 방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소비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음식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게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은폐수가 약 70%에서 80%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처리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보편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가 생각해 본 것으로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몰디브의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환경세를 받거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런 촉박세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은 이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환경 보전과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일거양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 관련 소비 관련해서도 보시면 김해시에서는 2015년부터 음식 그 재사용 예방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이런 소형 아니면 복합 창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민 분들도 이 인심이 후하다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반찬 같은 것도 막 퍼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다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남고 이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찬기 같은 거를 반찬 그릇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은폐수 같은 것들을 이제 어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통 과정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이 상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월마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이렇게 생산 농장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데까지 이제 이런 정보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이런 유통 과정도 빨리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뭐 그런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제주도민 역시 그러니까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객이나 다른 뭐 그런 단체에서도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했던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별로 하는 거에서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요걸 막 회귀 분석도 돌리고 뭐 p-밸류 값도 막 따지고 이러는데도 변수 선택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이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일별로 데이터를 이제 또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예 저희 조원들 분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그 프로젝트 진행 예 최종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분들께 예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조 완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중간에 그 코로나 데이터랑 이제 그거랑 그리고 해결 방안 도출이랑 그런 거는 되게 느낌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2조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SC 에코제주 A조 팀 2 조장 안서연입니다. 먼저 10분 발표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백신 2차를 맞고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을 잘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목차를 구성했고 문제 정의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기사들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출량 예측 및 이를 토대로 감소 방안을 도출하는 것, 즉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공 데이터에 관해서는 저번에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2021년 7, 8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결과물로 예측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상세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자료 분석, 변수 선택, 모델링, 예측, 해결 방안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제공된 데이터 중 음식물 쓰레기, 외국인 유동인구, 장기치료 외국인, 단기치료 외국인, 음식 관련 카드 소비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때 저번 중간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 모델의 학습 깊이를 위해 월별이 아닌 일별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변수들에 대해서 그랜저 인과 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출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개의 변수를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통합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들은 아래 리스트와 같습니다. 데이터 통합 이후로 카드 사용량 변수가 매일 값이 있는 게 아니었어서 NA 값들이 좀 생겼는데요. 이는 앞뒤 평균을 통해서 채워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자료 분석입니다. 제주도 12월 음식물 쓰레기 평균 배출량은 알 수 없음 서귀포시, 제주시 순이며 배출 총량 기준으로는 제주시, 서귀포시 알 수 없음 순이었습니다. 읍면동별 음식물 쓰레기 평균 배출량과 총 배출량을 각각 시각화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배출 거점 수와 관련된 관점입니다. 제주시의 배출 거점 수는 서귀포시에 비해 3배나 달합니다. 제주도의 월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추이 및 시계열분의 결과입니다. 총 배출량은 매 여름마다 정점을 찍는 계절성을 보였고 이 시계열은 차분을 통해 정상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시계열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데이터 EDA입니다. 제주시 vs 서귀포시, 제주시 외국인 vs 내국인, 서귀포시 외국인 vs 내국인의 인구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치료 외국인 데이터입니다. 단기치료 외국인은 방문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기치료 외국인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별 제주도 단기치료 인구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니 단기치료 인구수는 중국, 기타, 일본 순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이후 동별 단기치료 외국인 인구 변화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파란색이 이전이고 주황색이 이후로 전체적으로 80에서 90%가량의 방문객 감소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치료 외국인 데이터입니다.
장기치료 외국인들은 코로나19의 유행세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치료 외국인 1별 근무지 방문 인구 변화 그래프를 제주 지역 거주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로 나누어 그려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점별 카드 사용료와 음식점별 카드 사용량 변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변수 생성 및 선택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부분과 좀 겹쳐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희가 말씀드린 45개의 변수들을 일별로 해가지고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 방식으로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여 상위 10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총 4개의 모델을 양상분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VAR 모형입니다. 여러 시계열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모델이고 그래프와 같이 오류걸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라이트 GBM입니다. 트리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걸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LSTM입니다. RNN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그램을 구현한 모델로 다변수, 다단계 LSTM을 사용했습니다. 2달을 기준으로 과거 모든 변수들을 이용하여 그 이후 2달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도록 모델링했습니다. 네 번째 모델은 프로펫 모델입니다. 단별량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모든 음연동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4개의 모델을 앙상블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앙상블 모델을 사용한 이유로는 앙상블 모델은 성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버피팅 감소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모델은 이렇게 구성되었고요. 최종 프레딕션, 저희가 도출한 최종 프레딕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권익동, 오른쪽이 이도혈동입니다. 7, 8월 총 62일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아서 좀 간략하게 썼는데 첫 번째로는 서귀포시에 더 많은 배출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양의 음식 대접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방법을 교육 및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지역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기치료 외국인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여섯 번째로는 음식물 관련 균형 잡힌 카드 소비의 중요성 강조의 6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품 상태상 디테일들을 빠르게 넘겨서 저희 팀원분들이 훌륭하게 해주신 것에 훨씬 못 미치게 들리도록 발표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앙상블 모델 사용하시면서 되게 저희도 똑같이 그 다양한 모델 돌려보면서 뭐가 낫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로 정했는데, 네, 앙상블 모델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네,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상당히 아프네요. 그러면 다음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네네. 준비가 왜 이러지? 잠시만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코 제조 프로젝트고 이제 팀은 이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서 이제 ESC 잘하겠습니다라는 팀으로 저희가 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에코제주 프로젝트에 관련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는 이렇게 다음 5개와 같고,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제공 데이터,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수집에 관련돼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연간 합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플롯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까지는 비슷한 기조를 보이다가 2020년 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아직 6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됐는데도 이제 성수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절반, 이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이상의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미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 타겟 변수가 이제 EMG라고 해서 배출 코드별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겟 변수로 생각을 하고 이제 2021년 7월, 그 다음에 8월 음식물 쓰레기의 전체 배출량을 예측해보자. 그리고 예측을 할 때는 읍면동별로 이제 상세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총 합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라는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총 6개고요. 뭐 카드 사용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아니면 거주 인구, 체류 현황 이제 같은 데이터들을 받았고, 이제 저희는 추가로 코로나 관련 데이터 2개, 그 다음에 관광객 입국객 월별 현황 데이터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제주시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데이터를 하나를 이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제주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코로나 정책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옥스퍼드에서 계산을 한 이제 한국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엄격성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향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목차에서 적어놨던 것처럼 이제 EDA를 하고 변수 특성 요약하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델링을 한 이후에 이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도출하겠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EDA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가설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데이터들을 좀 뜯어보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EDA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당장 보기 전에 약간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절성, 그다음에 주기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성수기일 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 하면 당연히 관광객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과연 그게 진짜일까? 그래서 관광객과 거주민의 그 영향이 어떻게 나올까? 약간 이거에 대한 이제 가설에 대해서도 설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2020년이 껴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클까, 약간 이렇게 3개의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제 제공 데이터들은 이제 각각의 컬럼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빨간색 네모를 친 변수들이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묻기 위해 키 변수로 썼거나 아니면 타겟, 아니면 이제 설명 변수로 쓴 이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쓴 변수들이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지 누메릭한 변수로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인 이제 메인 데이터인 이제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 그다음에 내국인 체류 데이터, 그다음에 외국인 장기 체류, 단기 체류 데이터, 그다음에 월별 읍면동 거주 인구 데이터, 그다음에 분야별 카드 사용 데이터,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 셋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제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 데이터의 경우에도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총 3개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정책이 없으면 0, 그 다음에 제일 클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 엄격성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인데 그 전까지의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상에 나타난 값들을 사용해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의 경우는 누적 확진자 수를 사용했는데 1일을 사용할까 누적을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적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제 1일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이날은 이제 없다가 코로나 환자가 적다가 이날이 많아졌다. 이래서 갑자기 안 갈 수는 있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제 다시 적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이미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누적값이 조금 더 설명을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누적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월별 데이터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외부 데이터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DA 과정인데 이제 X 변수들, 이 설명 변수들의 EDA 관련 내용은 이후에 이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의 동별 분포나 음식물 쓰레기의 이제 값 자체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음연동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플롯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제 플롯을 그렸을 때 코로나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등락이 반복되는데 특히 이제 오르는 지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성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성수기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변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특히 이 앞에 있는 이 5개의 변수가 조금 영향이 많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각각 제주도의 거주 인구, 유동 인구, 그다음에 총 인구수, 그다음에 배달 카드 소비량 등등 이런 변수들이 특히 음식물 쓰레기 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금 상관관계 플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별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왼쪽에 그래프들을 보면 이제 에워릅의 경우에는 2020년 초반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성산읍의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에 부터 갑자기 이제 확실하게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난 동들을 지도에 찍어 보니까 지금 여기 대정읍, 애월읍, 그다음에 조천읍, 구자읍, 성산읍, 그다음에 표선면 이렇게 총 6개의 이제 동들이 관찰됐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 이주민이나 개발 열풍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특히 이제 애월의 경우에는 이제 뭐 효리네 민박도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GD 카페가 막 생겼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한림 협재해수욕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는 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만 나왔었고 대정읍의 경우에도 이제 언제부턴가 갑자기 막 고등어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뜨기 시작했었고 표선면의 경우에는 뭐 해비치 호텔이나 아니면은 표선해수욕장에 있는 이제 캠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제 해변에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는 남원읍, 그다음에 동흥동과 같은 이런 동들을 또 플롯을 그려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관찰됐던 부분이 2019년 상반기에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읍면동을 찾아서 만약 지도에 그려보니까 전부 다 서귀포시 인근에 있는 이제 동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의 감수량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추후에 이제 정책 제안 부분에서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후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데 변수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이 2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에는 이제 음수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상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음수값의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두 해 평균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거기를 채워넣는 식으로 다시 처리를 해주었고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 값의 평균으로 대체를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이렇게 좀 생성을 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왼쪽은 인구에 관한 데이터, 이제 컬럼이 될 거고, 오른쪽은 이제 계절이나 아니면 코로나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들로, 값으로, 변수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값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유동인구나 아니면 거주인구, 근무인구, 방문인구, 그 다음에 전체 인구, 그 다음에 카드 소비량을 나타내는 카드를 사용한 횟수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일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누적 값이 나온 거, 그 다음에 관광객 입도수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계절에 관련된 변수들은 이제 성수기인 경우에는 1, 0으로 하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외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데이터, 그 다음에 코로나 원격성 지수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변수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모델 지표를 먼저 선정했고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을 그 다음에 선정을 해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모델 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 변수인 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이제 저희가 상자 그림을 그렸을 때 이상치 비율이 한 1%도 거의 안 돼, 0.3%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상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형으로 해석하는 게 직관적이면서 이제 읍면동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측면에서 MAP라는 이제 어, 모델 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선정했는데 이제 제일 결과가 잘 나왔던 머신러닝 기법이 엑스트라 트리 리그레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배깅이나 부스팅 기법들이 많이 잘 성능이 좀 준수한 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오서거널 매칭 펄스잇 알고리즘도 같이 상위권에 조금 랭크가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결과가 잘 나온 엑스트라 트리 리그레서를 이제 예측 모델로 선택을 해서 이제 결과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왔고 이제 추가 훈련 과정이랑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서 MAP가 가장 낮게 나오는 지점을 선택하는 식으로 예측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측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이제 셰플리 밸류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셰플리 밸류를 다음과 같이 플롯을 그려서 이제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이제 예측치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각각의 변수들이 그 예측치에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셰플리 밸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들을 크게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좀 영향이 크게 나오는 변수들이 성수기, 피크 시즌인 성수기,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거주 인구수, 그 다음에 근무 인구수, 그 다음에 카드 사용량 이렇게 4개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저희가 모델링도 했고 EDA 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요인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이제 정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분석을 해봤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 가설들 처음에 나왔던 요인들 그 다음에 주요 요인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설정했던 가설들을 연결해서 정책 제안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걸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보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수기 숙박, 그다음에 배달업소 대응 정책 측면에서의 정책들, 그다음에 숙박객들을 대응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역학관계에 대한 심층 조사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정책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던 것 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셰플리 밸류를 계산해 보니까 성수기가 영향이 되게 크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절대값이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측치에서 되게 높은 영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처 임포턴스도 같이 마찬가지로 구해봤는데 읍면동별로 했을 때 이제 이 성수기라는 변수가
되게 영향이 높게 나오는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인근에 있는 지역들일수록 그 값들이 높게 랭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 도심에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특징적인 읍면동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은 것 중에서는 이제 예래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유명한 중문 관광단지가 속해 있는 곳이라서 다른 지역들보다 방문객의 영향이 상관관계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성수기의 영향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 플롯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수기와 방문객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관광객이랑 거주민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셰플리 밸류를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서는 거주 이제 맨 첫 번째인 이 토탈 팝이 이제 거주민의 전체 수가 되고, 그다음에 12 팝이 이제 관광객 월별 관광객 입도 수가 되는데, 이제 이 둘의 변수에 상관관계는 없는 반면에 이제 거주민의 영향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관광객보다는 거주민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예측해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정의서에서 읽었을 때도 이제 저희 이 집계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이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 집계가 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위에서 이제 저희가 가설 설정한 거, 그다음에 요인들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정책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마인드 맵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들, 이제 주요 정책들을 먼저 제안해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성수기 숙박이나 배달업소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금 감면 또는 인센티브들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감면했을 때 좀 많이 줄였을 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배달 카드 소비량이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제 배달을 자체를 줄인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차라리 배달을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본 식인데, 이거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양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제주도에서 직접 어플을 개발하고 이제 거기서 양에 대한 옵션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면 안 될까라는 이제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숙박객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는 캠페인과 안내 책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수기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집중 계도를 하는 기간을 이제 잡아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그리고 자체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실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내 책자의 경우 책자를 배부하는 식으로 이제 입도객들을 중심으로 이제 배부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가 EDA를 하면서 이 서귀포시 인근 지역이 그렇게 급격하게 거의 80%가 이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요인을 저희가 뭐 뉴스 기사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이제 좀 더 다른 변인들은 없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정책이나 아니면 분석하는 기법들을 조금 제주도에서도 받아와서 해보는 식으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저희도 아쉬운 점도 많았고 되게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너무 수고해주신 저희 조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윤님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조, 2조, 3조 분들 모두 그 제주 쓰레기 데이터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셨는데, 세 팀 다 약간 모델링 과정도 특색 있게 다르게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도 되게 세 팀 다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발표 2개 이어서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조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럼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수산물 수입 가격을 예측하는 것을 맡게 된 미르수산, 이미르 박웅준, 오현도 그리고 발표 맡게 된 서상수입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렇게 8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이 전반부는 중간 점검에서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프라이스 평균 단가를 예측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희는 이 상세 어종 오징어, 연어, 흰다리 새우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었고요. 이 기초 데이터 전처리는요, 이렇게 결측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기본적인 더미 변수를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리 1, 컨트리 2는 이 제조국과 수출국에 대한 변수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르면 이 운반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서 뭔가 평균 단가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이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에서부터 이 디스턴트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ABW 여기가 일치할 경우 컨트리 1과 컨트리 2가 일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수출국 제조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턴트가 생기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 변수에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해서 기존의 변수는 삭제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측 목표가 흰다리 새우, 연어, 오징어 이렇게 세 어종이었기 때문에 이것들만 남기고 이제 이외의 샘플들을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흰다리 새우에 관한 것, 그리고 연어, 오징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EDA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대략의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선을 본 거고 오른쪽은 이제 로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대략의 이제 그런 추세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에는 연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징어는 잠깐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임포트 타입별로 또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냉동, 살, 자숙, 포장, 횟감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이 프라이스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파란색인 포장 횟감 필렛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좀 전반적인 가격이 높게 나왔고 이제 오징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포트 타입이라는 해당 변수가 좀 중요하게 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링인데요. 일반적인 그런 아리마 모형이나 이동평균선 그런 기법들도 있었고 이제 머신러닝을 파이캐럿이라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딥 AR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목표가 좀 해석보다는 예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예측 성능이 더 좋은 딥러닝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해당 모델 딥 AR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딥 AR은 LSTM의 좀 변형 모델인데요. 이제
LSTM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구조가 있을 때 그 아웃풋에 이 가우시안 확률 모델을 적용시켜서 좀 변형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오종에 대한 각 시점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모델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평균 가격을 이제 구해서 자율평가 데이터 기간에 대한 이제 학습을 시켜본 결과가 이건데요. 이제 파란 선이 이제 실제 값이고 이제 초록색 선이 예측 값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초록색 이 구간들은 이제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모델의 RMSE 같은 경우에는 0.987로 저희가 시도했던 모델 중에서 좀 양호한 그런 수치가 나와서 준수한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그런 기간 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산물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결과 이렇게 세 가지 평균 단가와 이 시계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그림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연 초반에는 좀 높은 가격이지만 갈수록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또 6월에 다시 가격이 반등해서 아마 이 6월 이후부터는 또 다시 가격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도 연어와 좀 비슷한 모양인데요. 대신에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4월, 3, 4월 정도 때부터 이제 가격 고점에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좀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뭔가 후기나 좀 그런 소감 같은 걸 좀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이게 트레인셋이었고 네, 이렇게 트레인셋이 있었고 이런 이제 테스트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데이터 모형이 달라서 굉장히 좀 초반에는 당혹스러웠던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잘 회의를 하면서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험으로서 좀 남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조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네, 상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에 이제 예측해야 되는 날짜는 이제 하루인데 트레인 데이터의 날짜가 어떤 예를 들어서 12월 28일이라고 하면 그게 5개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약간 이번 데이터 분석의 핵심 약간 논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회의하면서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사조 발표하고 오늘 비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저희는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 주제로 비콘 테스트 진행한 4조고요. 보시는 것처럼 팀원은 저, 이재현, 김민선, 정유진 사부님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전처리하고 그리고 모델링하고 예측해봤어요. 먼저 저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랑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앞선 조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흰다리 새우, 연어, 오징어 이렇게 가격 3개를 예측하는 거였고요. 중간 평가 때 1년치 데이터가 추가가 돼가지고 모델 검증을 추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년간의 가격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컬럼별로 일단은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이게 수입 날짜고 이거는 전부 다 수산물이라서 딱히 의미 있는 컬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주국 수출국인데 이게 막 다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게 다른 경우에서는 뭐 가공이 좀 추가로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입 용도고 이거는 판매용만 여기 보이는데 뭐 자사 제품 제조 용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1, 2 이거 네임 이거는 그냥 대분류, 소분류, 품종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입 형태인데요. 얘가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컬럼이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형 변수인 이 프라이스를 예측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의 특징이었어요. 일단은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플롯을 그려보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저희가 관심 있는 세 품종인 거 연어랑 오징어랑 흰다리새우 이렇게 세 개만 그려봤거든요. 근데 여기 점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은 일단 연어만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오징어는 좀 다른데 흰다리새우도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룹이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 흰다리새우부터 일단 먼저 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룹이 또 세 개로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근데 얘네가 무슨 특징 때문에 이렇게 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아까 범주형 데이터들을 하나씩 컬럼별로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결국 제일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를 보였던 거는 임포트 타입이었습니다. 임포트 타입이었고 아까는 그룹이 세 개였는데 이걸 임포트 타입으로 다 뜯어보니까 세 개뿐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보이죠. 그 임포트 타입별로. 그리고 결과도 좀 직관적이었던 게 이렇게 포장 횟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임포트 타입이 아무래도 좀 더 비쌌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임포트 타입 말고 나라별로도 봤는데 이거는 이 나라별 데이터 크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일단 박스 플롯으로 그냥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태국이랑 베트남 분산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뭔가 엄청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 수입국이 여기고 보통 가격이 이제 수입 형태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태국이랑 베트남에서는 여러 형태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분포가 되게 크고 분산이 크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관련 기사인데 보시면은 주요 수입국이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렇게 5개국인데 보시면은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분산이 좀 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연어인데 연어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냥 흰다리 새우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았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임포트 타입으로 진행을 한 건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액감 단어가 들어간 그룹에서 좀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튀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상치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진행도 좀 되고 포인트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냅뒀습니다. 일단 냅뒀고요. 연어는 저희가 노르웨이산 많이 먹죠. 그래서 보시면은 노르웨이의 분산이 되게 큽니다. 대부분 노르웨이 데이터였어요. 연어는. 오징어는 그 그룹이 뭔가 눈에 띄게 이거 그냥 플롯을 하기에는 했을 때는 눈에 띄는 그런 그룹은 없었는데요. 대신 좀 다른 특징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좀 미세하게나마 좀 증가를 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수입 형태별로 플롯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죠. 높은 거는 이렇게 계속 높고 낮은 거는 계속 낮고 그리고 또 좀 특징으로는 얘는 이렇게 분산이 큰 것도 있고 좀 분산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데이터 포인트가 적어가지고 분산이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자체만으로 분산이 좀 작은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중국산이 많았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 23% 정도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까지 이렇게 세 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컬럼들보다는 수입 형태가 가격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인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게 그룹을 나누고 관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그냥 범주형 변수들이 다 같은 것끼리 그냥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독립 변수가 전부 같은 것끼리 라벨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수산물, 말레이시아 판매용, 각각류, 새우, 흰다리 새우, 냉동 이러면은 라벨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구별되는 것들끼리 라벨을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가격 그룹 세 개를 관찰했었는데 그리고 요거를 나누는 특징 기준을 찾아보자. 요게 이제 저희의 그 맥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행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시계열 그래프를 관찰하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인풋 타입으로만 나눈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네, 인풋 타입으로 나눈 건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인풋 타입 말고 다른 어떤 독립 변수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움직임에는 좀 다른 변수들이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시계열 분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거를 다 세분화해서 그룹을 이렇게 나누면은 만약 뭐 4번 라벨의 시계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의 움직임에는 그냥 이 시간에 관련된 그 움직임이랑 입실론 요거밖에 없겠죠. 이 그래프의 움직임에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각각의 라벨에다가 다 시계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카운트 보시면 이게 데이터 포인트 개수거든요. 라벨별로. 요거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해야겠다. 가 저희 모델링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서서 이 시계를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한 모델은 저희는 사리마 분석을 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라는 시계열 분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절성 팩터를 추가한 게 사리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거 파라미터는 PDQ랑 캐피털 PDQS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다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뭐 차분하고 오토콜레이션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패키지 넣으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좋은 이유가 그리드 서치를 해가지고 얘네를 그냥 범위를 다 해가지고 BIC 기준으로 제일 좋은 값으로 튜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벨별로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할 필요는 없었고 각각 라벨별로 다 그냥 패키지에서 다 핏을 해줘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 과정인데 라벨별로 플롯을 한 거고요. 그룹별로 아리마 혹은 사리마 모델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룹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 많아요. 35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쓰지는 않고 그 시계열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최소 3개인가 있어야 되고 그게 최소 기준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총 5년인데 그 중에 마지막 6개월을 테스트 데이터로 따로 빼가지고 먼저 좀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좀 짜잘한 그룹들은 빼고 몇 번째 그룹까지 저희가 쓸 건지 그거를 정해서 그 새우, 오징어, 연어에 대해서 모델링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라벨별로 그 분석해가지고 모델 세운 거 예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예측이 좀 막 진동하지 않아가지고 시계열 분석인데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시계열 그래프 분석을 하니까 대부분 그룹에서는 좀 확실한 추세랑 계절성이 뭔가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보시면 이거 추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도 뜯어서 까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억지로 계절성을 추가해서도 한번 돌려봤는데 얘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주기가 좀 엇박자로 막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점수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일드하게 예측하는 게 대부분은 여러모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데이터셋이 수십 단계에서는 결층은 딱히 없었는데 이게 그룹을 되게 세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룹별로 매주 수입 데이터가 찍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빈 주차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빈 데이터들은 아리마 사용해서 결측치 넣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결측치 채워주고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아리마에다가 계절성 주간 쌀이마인데 계절성 고려하는 게 유리한 그룹은 고려를 하고 아닌 그룹은 그냥 고려 안 하고 아리마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뚜렷한 계절성이 있으면은 쌀이마로 하는 게 나은데 이것도 분류도 쌀이마 할지 아리마 할지 그냥 패키지에서 BIC 점수로 판단해서 알아서 해줬어. 대부분 아리마가 좋게 나왔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쌀이마로 한 거 예시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주기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점수를 엄청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런 경우에서도 그냥 이렇게 예측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진동폭을 다 고려는 해주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는 얘가 차라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리마로 모델링 그룹, 네. 아리마로 모델링된 그룹이 많았어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라벨별로 다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카운트별로 가중 평균 내준다. 앞서서 얘기한 게 그거였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모델링 다 해가지고 RMS 이렇게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인데 여기서 인덱스를 활용한 쌀이마 모델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희가 사용한 방식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라벨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평균 내보기서 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그 계절성 파라미터 있잖아요. 아까 네, 요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억지로 설정해갖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도록도 해봤는데 결과가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버리고 아리마 모델 말고 그 벡터 자기회기 VAR 방식도 해봤는데 그것도 그렇게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냈어요. 결과값을 내는 거고 숫자를 보시면은 그렇게 뭐 변동이 크진 않아요. 다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시계열 분석을 예를 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거보다 더 좋게 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주기도 좀 불안정하고 저희가 아까 그 라벨별로 하면서 관련된 그 다른 변수들의 그런 개입들을 다 제거를 한 상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차라리 외생 변수 같은 걸 좀 더 찾아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다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딱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거래할 때 당연히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당연히 너무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관련된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재밌었던 게 그 낙지랑 문어 같은 것도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데이터에 있는데 얘네들은 낙지랑 문어 비슷하잖아요. 먹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래서 가격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흰다리 새우랑 연어랑 오징어의 가격 분석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다른 어종 가격 예측 모형에도 좀 설립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예측하라고 한 이유가 그 여기는 데이터들 중에서 얘네들의 데이터 개수가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이런 어종들 예측할 때도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주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 오조랑 약간 차이점이 느껴진 게 그 오조는 흰다리 새우나 뭐 오징어나 새우 이런 거를 다 통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사조는 각각 어떤 뭐 타입별로 라벨을 둬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델링에서도 4조는 이제 고전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쓴 것 같고 5조는 딥러닝 기반의 그런 모형들을 쓴 것 같은데 되게 차이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들